안녕하세요. 아침일광장 손지민입니다. 20일의 총선에서 40세 이하 청년 당선자는 44명으로 14.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20, 30대 정치인은 12명, 21대 총선보다 1명이 더 줄었습니다. 2030 청년 유권자의 비율이 30%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인데요. 아침의 광장 코너 개편과 함께 새롭게 마련한 MG 톡톡에서 20대 청년의 시선으로 이번 총선을 돌아봅니다. 4월 12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소율이 리포터. 네, 사고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공항로 대구공항에서 복현오 거리 방향, 복현오 거리 300m 못 간 지점 1차로입니다.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달구벌대로 죽전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 서남시장 조금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국제보상로 서구청에서 신평리 내거리 방향은 신호 2번에 지나고 국채보상로 무열대 내거리에서 공평 내거리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 구간은 양방향으로 정체 이어지고요. 두산교 방향은 침산교부터 다시 막히기 시작해서 대봉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대구 11도, 안동 8도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6도 예상되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대기도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13.9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패배에 대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됐다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홍준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상당 시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선거 전략의 부재가 패배에 결정적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기억에 남는 선거 전략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열성적인 당원과 셀카를 찍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한동훈 위원장을 선거 지휘 책임자로 내세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검사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했나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이 이변을 일으키며 사수구택 국회 입성에 성공한 데 대해선 선거 막판 유세에서 어머니의 울음이 굉장히 감동이 컸다. 가슴이 찡할 정도였다며 정권 심판론 덕에 당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을 두고는 국민들이 조국 가족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했겠지만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딸까지 수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면서 동정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우파에 많은 가르침이 되리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는 민생이고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시 심기일전에서 대한민국 선진 초일류 국가로 가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국민께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자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이철호 도지사는 국민의힘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전통 자유우파의 상징인데 선거 때마다 선장이 바뀌어 갈팡질팡하는 모습부터 시정해야 여야 화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어 경북도는 국가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거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두 지자체장의 총평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경북경찰청은 4.10 총선에 선거사범 99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 92명은 수사 중인데요. 나머지 3명은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 송치했으며 4명은 불송치 종결 처리했습니다. 선거사범 99명의 범죄 건수는 총 57건입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12명, 불법 단체 동원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벽보 훼손 4명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12일까지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선거 사범들이 사라지는 깨끗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경상북도는 농산물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합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매주 토일 요일 도내 22개 시군 70여 농가가 생산하고 가공한 180여 종의 다양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데요. 오늘 개장일에는 고령 딸기 500상자와 성주 참외 500상자를 30%, 한우와 한도는 20에서 30% 할인 판매합니다. 지난해 바로마켓을 총 70회 운영한 결과 10만 5천 명이 방문했으며 매출액은 3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북도는 올해 방문객 15만 명, 매출액 3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고 전용 앱 알림으로 매주 농산물 품목과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시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했습니다. 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큰 흥행을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됐죠.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성시장 내거리에서 정장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 정장 대여점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저희 면접 정장도 있고 결혼식복, 그다음에 경조사 다 있어요.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면접복만 있어요. 면접복 보통 3, 4월이 많이 바쁜데 요즘은 크게 8, 9월에도 바쁠 때도 있고 12월에 바쁠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시즌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면접을 5번. 근데 너무 힘들게 그것도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혼자서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하는 친구들 제가 계속 토닥토닥 한 3번째 보고는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안 해보자 해서 했는데 5번째 된 거예요. 둘이 안고 막 울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빅 사이즈, 옷이 큰 사이즈 친구들 저희들은 남자분들 허리 50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구하기 힘들어서 막 못 구하다가 사러 가도 없고 이랬는데 저희 가게 와서 그래도 당당하게 있고 면접 합격했다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면접 정장 대여로 방문하셔서 좋은 기운 받아 합격했다고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리고 싶다고 보내주실 때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저희 정장점은 단순히 면접복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힘든 친구들 한 번씩 와서 이모한테 이렇게 의논을 하고 고민거리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저희 가게 오셔서 이모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 끝까지 화이팅해서 우리 승리해요.
아침의 광장 코너 개편으로 새롭게 마련한 MZ 톡톡 시간입니다. 여러 MZ 세대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이들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22대 총선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20대 청년들은 과연 어디에 주목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스튜디오에 대구대학교 신문사 김규민 편집장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학내 신문사에 계시니까 우리 총선 관련해서 어떤 취재를 했을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우리 대구대 신문은 우리 대학 사회학과, 법학과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네. 했는데요. 이 교수님들께 선거 과정에 대한 총평, 그리고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히 2030 세대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요청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교수님뿐 아니라 일반 학우들을 길거리에서 직접 만나서 투표 참여 여부를 묻고 지난 국회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이 학우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와 소망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길거리에서 만나본 학우들이 투표를 많이 했던가요? 다행히 사전 투표율이 많이 높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대부분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세대별 최종 투표율은 안 나왔어도 방금 얘기한 사전 투표율은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20대 사전 투표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네, 근데 막상 길거리에서 만났을 네. 때 학우들은 투표를 많이 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연령대별 사전 투표 현황을 보면요, 1,384만 표 중에 20대는 12.9%였습니다. 생각보다 낮았어요. 네, 상당히 낮더라고요. 30대가 11.3%였는데 MZ세대 사전 투표를 다 더해도 5060 세대 45.2%의 절반 정도 됐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가 원룸촌을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 주소지를 원룸촌으로 해놓는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선거 공보물이 날아오는데 이 선거 공보물이 선거 기간 내내 우편함에 그대로 꽂혀 있더라고요. 네네. 공보물조차 안 열어본다거나 대학가 인근 상가 골목에 공보물 종이가 굴러다니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아이고. 좀 놀랍더라고요. 물론 이 사례를 전체에 대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거에 대한 관심, 후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한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요. 인터뷰를 막상 했을 때는 투표하셨어요?라고 했을 때 약간 거짓말로 민망하니까 투표를 했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일단은 만났던 학우들은 대부분 다 투표를 참여했다고 저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게 원룸촌에 선거 공보물들이 그냥 그대로 이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열어봤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선거철 되면은 아르바이트 나가는 학생들도 많고 다른 면에 또 관심이 많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선거운동원이나 출구조사원 이런 거 대학생 꿀 알바 가운데 중 하나로 많이 불립니다. 꿀 알바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일단 제가 하루 일당을 알아보니까 네. 최소 8만 원에서 많으면 2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실제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스토리에 한 번씩 보니까 뭐 참관인, 사무원 알바를 인증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의 스펙이 되기도 합니다. 스펙이? 네, 자소 쓸 때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경험 일당 스펙, 대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리는 역시 많지 않습니다. 경험도 되면서 일당도 네. 높고 스펙도 쌓을 수 있으니까 네. 정말 꿀 알바 중에 꿀 알바인데 SNS에 인증할 정도로 자랑거리가 될 수 그렇죠. 있다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학생 언론 기자로서 이번 총선을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 조지현, 최경환 양 후보가 맞붙은 경북 경산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격전지나 접전지로 불릴 만한 곳이 전무했고요. 늘 대구 경북 지역 선거는 대부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곳이니 심심한 선거가 되고 앞으로 지역을 신경 쓰기보다 공천을 위해 중앙 정치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 결국 우리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의 손해로 연결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치열한 선거로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치열한 선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전국으로 보자면 여야는 정말 치열하긴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전 선거에도 거대 양당 중심으로 치열했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더 심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정치 유튜버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말하고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더욱 활성화됐고 네. 그 정치적 입장을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를 더 양극으로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언론들이 저널리즘 가치를 지키지 않고 서로 상대당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자기 당에 유리하게 쇼츠나 릴스 같은
새로운 형식의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지지자들끼리 공유하는 게 양당 지지자 모두 서로의 입장을 더 공고하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활발해지는 것이 사실은 다양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채널들을 통해서 양극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SNS 중에서도 짧은 영상 쇼츠나 릴스 기본적으로도 유행을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유행을 했습니다. 무한 반복되면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텐데 이게 새로운 선거동으로 활용이 많이 됐다고 느꼈네요. 네,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당을 비난하는 도구로 강한 힘을 발휘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선거운동이나 후보를 지지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보인 특징은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청년 인재를 영입하고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매번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청년 인재를 영입하면 이들을 각 정당의 양지간의 험지로 내보내거나 비례순번 역시 후순위에 배치해서 당선권에 들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 인재들이 영입이 되어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활약을 펼치기가 힘든 거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보수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은 네. 당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네. 기반을 다지고 있는 지역 청년 정치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입은 활발히 하는데 네. 제대로 된 밀어주기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맞습니다. 자, 2030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도 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좀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 있을까요? 정책을 전반적으로 봐도 대부분 지원해주겠다, 짓겠다, 만들겠다, 그리고 조성해주겠다였습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대부분의 정당들이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을 할 뿐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예산을 조달하고 또 이 정책 공약에 사용되는 돈을 후에 책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유권자 특히 청년 정책을 살펴봐야 할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로 인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번 정당 공약을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정당 공약들의 맥락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거나 정당만의 고유한 공약으로 구분짓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네. 대부분의 기후위기, 저출산, 실업 문제 해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같은 민생 정책들이 몇 단어만 다를 뿐 결국 내용이 다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 그렇겠지만 방법적으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당 이름을 가려보고 그냥 공약을 봤더니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 유권자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정당들이 좀 더 자신들만의 정책이나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은 게 네네. 선거 공보물을 열어보니 선거 공보물이 담긴 정당이 비례대표 등록 정당 개수에 비해 매우 현저히 적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이나 원내 군소 정당 등 몇 곳을 제외하고 유권자가 선택을 위해 살펴볼 공보물조차 못 보는 것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이 취재를 하면서 공보물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보물이 부실하기도 하고 또 부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 원룸촌에 많이 쌓여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제대로 공보물을 만들었으면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아쉬움도 가지게 되네요. 자, 그리고 공약 블라인드 테스트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인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격전지였다 보니까 조지현 후보가 가장 눈에 네, 띄었습니다. 또 젊고. 네, 이분은 하양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영남대를 졸업한 지역 청년 정치인이어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과연 이분이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거물을 꺾을 수 있을까 유심히 지켜봤는데 당선이 돼서 젊은 일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가 느꼈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 낙선하긴 했습니다만 네. 부산 수영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와 달리 두 자릿수 득표를 한 점이 눈에 보였고요. 그다음에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수성구의 라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점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이번에 당선된 모든 분들이 다 80년대생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20대 입장을 좀 더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많이 열세였지만
후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전 최고위원 그리고 포천 가평에서 당선된 90년생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좀 어마어마한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혁신당은 20대 지지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0%에서 1%라는 결과로 보수 정당이 굉장히 비판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출구 조사를 살펴보니 18세에서 29세가 18.2%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확실히 세대 갈라치기에 따른 지지보다는 좀 정권 심판에 집중된 선거였고 네. 다만 20대는 성별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의 차이는 분명했다 정도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20대 관련해가지고는 좀 살펴보면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저희가 계속해서 통계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 MZ톡톡 대구대학교 신문사 김규민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경록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의회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4월에는 22일에 임시회 개최 예정입니다. 아직 좀 멀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조례안 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구시의회 관련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어찌되었든 4월 임시회에 대구시가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뒤 지난 1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 결과 반대 의견이 886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낸 반대 의견에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가 있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강행하겠다는 건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의원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구시의회가 아무쪼록 잘 판단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 수성구 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무리를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낙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려 25.4%나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 있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높은 득표율입니다. 네. 선관위에서 원인 제공자가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국회가 선거법을 손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엔 서울시의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일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유로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왕정순 시의원은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네. 현재 해마다 전국적으로 임신 여성 4명 중 1명꼴인 평균 9만 명 이상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소식을 왜 전해드리는지 말씀드리면 대구시에도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지자체가 잘 하는 거는 저희가 또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죠. 지자체 차원의 출산 지원이 늘고 있는 건 맞지만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시의회가 항상 잊지는 않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달 1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중증 장애인에게 지역 재활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법적으로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근데 의무 구매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대구시는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고 대구 의료원과 출자 출연 기관 등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을 텐데 개정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15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했는데요. 네. 당시 조례를 발의한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의무 비율 2%를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현재 대구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35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무용품, 가구, LED 조명, 인쇄, 제과, 제빵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대구시의회가 좋은 의도로 만든 조례를 대구시가 발빠르게 받아들였네요. 사실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경우는 상당히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3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는데요. 대구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우, 박정필, 육정미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위원들은 대구시의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부적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 시민단체 추천, 세무사 또는 회계사도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제도를 결산검사를 하려면 이런 제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네, 좋은 조례가 빈틈없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NGO 파일은 여기까지 듣죠. 대구 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릅니다. 대구 안동 김천이 25도, 경산은 26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일 텐데요. 되게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